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대비 1.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그리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과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물. 특급은 50층 200m 아파트, 그리고 30층 이상이지만 120m 이상의 특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는 것을 꼭 기억할 것. 아파트의 30층과 120m, 그리고 특정물 30층과 120m는 1급과 특급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인데 문제는 지하층 포함이라는 함정을 파놓은 문제에 걸리지 말라. 언제나 지하층은 제외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그리고 지하구 및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은 2급 대상물임도 함께 기억해라. 또한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물은 특급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유념하라. 3.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은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1급으로 선임될 수 있다. 4.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산림은 당연히 해당되고 항구의 정박한 선박도 가능하지만 운항 중인 선박은 제외된다. 또한 산림 그 밖의 자연 구조물도 제외되는데 이런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 5. 소방관계법령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 6.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들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다. 그리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소방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7.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대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 소방신호에서 사이렌 신호는 경계 단계에서는 5초 간격 30초 3회, 즉 5-3-13이고 발화 단계는 5-5-3이며 해제 단계는 1분 동안 한 번만 하며 훈련 신호는 11-3이다. 그러니까 경계는 경호 3-13이고 발화는 바로 5-3이며 해제는 해일이 일어나고 훈련은 11홍이 아니라 훈 11-3이다. 9.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이나 공장, 창고, 목조 건물, 노후 건물, 불량 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석유화학 생산 공장, 산업단지, 소방시설 없고, 통로 없는 지역, 물류단지나 특별지역인데, 다중이용시설 밀접한 지역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모든 소방시설이 이미 설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10.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는 소방기술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탱크 안전 성능 시험에 관한 일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관 개법령을 위반한 사람 중에 소방용 수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정보 중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함도 덤으로 알 필요가 있다. 12. 양벌 규정은 소방대 활동 방해한 자, 비상소화장치, 무단 사용 및 방해자, 그리고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에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과 단체에게도 벌금을 때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지만 소방활동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때린다는 것도 참고 알아두라. 13.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를 출동시키면 과태료 20만 원 이하로 처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4. 화재 안전조사가 비록 국가적 행사일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실시권자가 소방청장이고 본부장 또는 서장이기 때문이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15. 화재 안전조사를 연기하려고 할 때 재난이나 관계인에게 유고가 발생했거나 소방대상물이 공사 중이라면 가능하지만 감염병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16. 화재 안전조사에서 관서장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10일이나 30일과 같은 기간에 속지 말아야 한다. 17.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화재의 예방 조치나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만 특정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이나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으면 안 된다. 18.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관리에 관한 지정권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함정이다. 오직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19. 화재 발생 위험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물건 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게 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공지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4일 동안이며 보관 기간은 공지 기간 후 7일까지임을 혼동하지 말라. 20.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게시하는 현황표에는 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그리고 관리 대상물의 등급과 관리자의 근무 위치나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으나 관리자의 자격 등급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21. 전기 및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관리자를 겸할 수 없으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3개월 이내 강습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2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는 2급 이하에는 가능하지만 특급이나 1급은 선임 연기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7일이나 10일이 아니라 단 3일 이내에 선임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함을 명심하라. 23.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은 11층 이상 높이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다만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11층 이상 되는 아파트이지만 연면적으로 볼 때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에 딱 걸려서 업무 대행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24. 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는 구조,
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이다. 25.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는 화기 취급의 감독이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의 업무이지만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과 같은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26.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는 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관리, 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업무 기록 유지, 초기 대응, 그 외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포함된이라는 단어를 제외한이라는 단어로 속임수를 쓴다는 것 명심하고 꼼꼼히 살펴볼 것. 27.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한은 건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강습 수료일을 명시하므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법이 교묘하게 나타나 있음을 잊지 말라. 28. 여기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실무교육 이수 기한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 후에 받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29.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은 1급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물인데 아파트가 지상 27층에다 지층이 3층이 되면 합쳐서 30층이 되니 1급이 아니냐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오직 지상층만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시라. 30.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명심하라. 이것은 실무교육 이수 기한과는 사뭇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선임 신고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30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그 이후로는 매 2년마다 받으면 되고 보조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고는 14일 이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32.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세대수로 볼 때 자격은 없지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단, 숙박시설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안 두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라. 상근자가 있으니까. 33.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34.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는 퇴직을 해야 하거나 이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5. 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1차로는 경고를 때리고 2차로는 3개월 자격정지가 주어지며 3차 시에는 6개월간 정지를 먹는데 1차 때 빨리 시정해야지 2차, 3차로 넘어가는 나가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관리자나 보조자 둘 다 50만 원이다. 3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벌칙은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며 선임했을 경우라도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실무교육 주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37 화재의 방법 벌칙 중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화재 안전조사 기피자, 조치 명령 불이행자나 방해자,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는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설물이나 구획 변경이나 훼손한 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에 처한다. 38건 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동의권자는 집주인이 아니고 시공지나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며 동의 요구자는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는 5일 이내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특급은 10일 이내이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취조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9건 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은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차고가 있는 시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이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근린생활시설이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학교시설 등이다. 40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반드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0일 설치해야 될 방염대상 물품으로는 의원에는 블라인드, 어린이집은 카펫, 공연장에는 무대용 합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는 스크린이 이에 해당한다. 42 두께가 2mm 미만의 종이벽 지류는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43 아파트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한다. 44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상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45 방염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에서 현장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실시 기관은 관할 소방서장이며 제조 과정에서의 방염 처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고 현장 처리 물품은 시도지사 또는 관할 소방서장 등이 한다. 46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다. 자체점검은 관계인과 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인은 자체점검 시 작동점검만 가능하다.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15일 이내의 결과 보고서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특급 대상물은 정합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라. 47 3급 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실시하며 그 위의 등급은 반드시 둘 다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48 관리업자는 점검 끝난 후 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9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는 10일 이내에 작성하고 출입자로 하여금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0 소방시설 수리, 정비는 10일 이내, 철거, 교체는 20일 이내, 이행계획 완료 시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비는 10일, 교체는 29일, 보고도 10일 이내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50일 지상 5층에다 연면적 6,000제곱미터인 빌딩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비되어 있으면 이금 대상물인데 종합점검 대상이다. 이것은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관리업자를 통하여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작동점검은 종합점검 이후 6개월이 되는 그 달의 관리업자를 통하여 실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3급 대상물에는 작동점검에 한해서 관계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하기 싫으면 외주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특급과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대상물의 작동과 종합은 외주에게 의뢰하여 자체 검점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52 종합점검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작동 1회, 종합 1회 합쳐서 연 2회 점검해야 한다. 53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종합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로 선임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관리업자, 즉 외주를 주어야 한다. 그 외에는 연 2회 실시한다. 54 고시원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5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55 중대 위반 사항 발견 후 죄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인이나 관계인에게 위반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56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비상경보 설비는 선임 안 해도 된다. 57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자체 점검하는 경우 이용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누진계는 아니다. 음량계가 아닐성 싶지만 경보를 내보낼 때 반드시 필요하다. 누진계는 누진경보기 점검 장비임을 명심해라. 58 자체 점검 이행 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외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다. 59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차단 행위로 하면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징역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징역에다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60 총괄 재난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중에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되고 그 밖에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선임될 수 있으며 주택관리사로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급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60일 화재 유발의 동기 유발을 크게 미친 사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보다 작은 영향력을 끼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함. 62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 100배 제조소와 옥외 저장소이며 옥내 저장소는 150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이다.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위험물 취급 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와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는 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된다.
63대 수선은 기둥이나 그리고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때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4 건축물 중에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구조부는 지붕틀이다. 지붕이 내려앉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주요 구조부를 암기하려면 내기바보 지주라고 하면 된다. 65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리켜 바닥 면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66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죄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67 피난할 때 이동 경로 중에 옥내에서 논해나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지나 피난층에 도달했을 때 총 계단 수는 2개이고 이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반 피난 경로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노대 또는 부속실이라고 부른다. 68 특별 피난 계단의 출입구의 기준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은 거기에다 3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69 방화구획의 기준은 10층 이하는 1000제곱미터 이내,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이고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정한다. 스프링클러와 같이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70 방화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 벽은 내화 구조로 하고 급수관이 관통하는 틈새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내화 체움 성능이 안정된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71 자동 방화 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2m가 아니고 3m 이내에 별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에는 일부 폐쇄되는 구조여야 하며 만약 열을 감지했다면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라. 72배 연창의 유효 면적은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게 하되 손으로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73배 연창의 유효 면적은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2제곱미터가 아니라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오. 74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0층 이하가 아니고 11층 이하인 각 층에 각각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75 불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고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며 산소와 화합하여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이고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물질은 돌이나 흙이다. 이해하라. 76번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중에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고 도리어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작은 에너지로도 불이 잘 붙게 된다는 뜻이다. 열전도율도 작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축적이 잘 되어 연소가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도리어 연소열은 크고 비표 면적이 크고 건조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77번 자연발화의 원인은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화열이다. 이런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발화되는 현상이니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것임을 명심하라. 78번 자연발화 중 산화열에는 석탄이나 건성유가 있고 발효열에는 퇴비가 있으며 분해열에는 셀룰로이드나 나이트로셀룰로스가 있다. 그리고 흡착열에는 목탄이나 활성탄이 있으며 중화열에는 시안화수소와 산화에틸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중화열에 활성탄이 있다는 것은 함정이니 조심해라. 암기요령은 분쇄나 산석이건 빨대로 흠모할 중시산을 조심해라. 79번 가연물의 한계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14에서 15이다. 수소의 연소 범위는 4에서 75이며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이다. 따라서 수소는 아세틸렌보다 연소 범위가 더 좁아서 공기 중의 산소 농도에 비해 가연성 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를 연소상 한계라고 한다. 가연물의 연소 범위는 연소 한계와 연소상 한계 사이이다. 80번 공기 중에 연소상 한계가 가장 큰 물질은 아세틸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81번 그리고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기체 또한 아세틸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82번 목재, 종이, 석탄 등은 분해 연소이다. 휘발유와 같은 종류는 액체를 기체로 증발시켜서 연소하는 방식이지만 목재나 종이, 석탄과 같은 고체는 증발이 안 되니까 분해시켜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발화되는 연소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라. 83번 확산연소는 분출되는 기체가 공기 중에서 확산하여 연소되는 방식이고 예혼합연소는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한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의 연소인데 자동차의 엔진이 그러하다. 84번 고체 연소에서 표면 연소를 일으키는 물질은 수치나 코크스 그리고 몰제 말기 연소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표면 연소이고 고체 파라핀은 증발 연소인 것이다. 85번 확산 연소는 기체 연소이지만 증발 연소는 액체 연소도 되고 고체 연소도 되며 자기 연소, 분해 연소 이런 것들은 다 고체 연소에 해당한다. 86번 황은 고체 연소에서 증발 연소에 해당하며 마그네슘은 표면 연소이고 석탄은 분해 연소, 열가소성수지는 증발 연소이다. 87번 증발 연소는 고체가 열에 의해 융해되면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의 증발에 의해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체 파라핀, 양초가 여기에 해당하고 황이나 열가소성수지, 즉 열에 의해 녹는 플라스틱이 증발연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이다. 88번 화재의 분류 중에서 A급은 일반 화재를 말한다. 이것을 기초로 기름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재는 B급이라고 하고 전기 화재는 C급이라 부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속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D급 화재라 부르며 불을 다루는 주방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재는 2급이 아니라 K급 화재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89번 B급 기름 화재에서 소화시키려면 포 등을 이용한 질식소화가 도움이 되고 알코올과 같은 수용성 액체 화재에는 수성막포가 아니라 내알코올형 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그리고 유류 화재는 재를 남기지 않음을 참고로 알아라. 90번 화재 성장 단계에서 성장기에 이르면 내장재 등의
착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스에 착화되고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플래시 오버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91번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1볼테이지이다. 92번 질식 소화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내려서 소화시키는 방법인데 일명 냉각소화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체나 폼이나 고체로 연소물을 덮어버리는 소화 방식임을 이해하라. 93번 소방관이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냉각소화에 해당하고 젖은 이불은 덮어 소화하는 것은 질식소화이며 알콜 램프의 뚜껑을 덮어 꺼는 것도 질식소화이며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제거소화에 해당한다. 94번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억제 효과이다. 그러니까 억제 소화 방식이다. 95번 가연성 금속류 나트륨과 같은 화재가 발생 시에 물을 주수하면 강한 수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과 같은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전 중인 변전실 화재의 포소화기로 사용하면 전기전도성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면 위험하고 경유탱크 화재 시 다량의 폼을 방사하면 질식 소화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목조 건물 화재 시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질식 소화와 일부 냉각 소화의 효과는 있지만 나무나 숯은 결국 재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적응성이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라. 96번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인데 가스밸브의 폐쇄나 이산화탄소로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이나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방법은 3요소 분리 소화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한 억제 작용으로 불을 끄는 것은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의 4요소, 즉 연쇄 반응을 약화시켜 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라. 97번 알코올 화재에서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려야 불이 꺼진다. 98번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는 연소 에너지 1개, 농도 1개, 화염 불안정에 의한 소화인 반면에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는 활성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 반응 중단에 의한 소화 방식임을 분별하라. 99번 위험물 지정 수량을 외우는 공식은 휘 등천하면 중이천으로 알싸하여 유백으로 질삼을 맨다. 100번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등급이 높을수록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질별로 구분했다는 점을 이해하라. 외우는 방식은 산가자, 지금 인자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101번 정전기 방지를 위해 공기 중의 습도는 50%가 아니라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02번 가스 누출 탐지기 설치는 LPG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LNG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LNG는 LPG보다 높다. 103번 LNG 탐지기의 설치는 하단 하방 30cm이고 LPG의 탐지기는 상단 상방 30cm임을 명심하라. 104번 화기 작업 중 화재 감시자는 작업 중은 물론 휴식 시간 및 식사 시간 등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가능한 상태의 대응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05번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제실은 한 개로 하되 100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1층이나 피난층에 해야 하며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고 문제는 방제실의 상주 인원은 2인이 아니라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06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방제실을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관리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혼동하지 말라. 107번 종합방제실의 정기 유지보수의 횟수는 시스템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로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부품을 준비하며 현장으로 이동하여 정비를 시행해서 고장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08번 종합방제실의 구조는 20제곱미터 이상이고 붙박이장은 8mm 이상의 망이뮤리로 4제곱미터 미만의 크기로 설치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109번 종합방제실에 갖추어야 할 설비는 조명시설과 급수 배수 설비 및 급기 배기, 냉난방 설비, 그리고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공기조화, 승강기 감시 제어, 자료 저장, 지진계, 풍향풍속계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피난 안전 구역 등을 감시하고 방범, 보안을 위한 CCTV 등이다. 그런데 차압계, 풍압계와 같은 이상한 것은 필요 없다. 110번 응급처치의 기본사항은 기도 확보하고 지열 처리를 해야 하며 상처를 보호해야 한다. 환자의 이송은 그 다음 문제이다. 111번 응급처치 시에 입안에 이물질이 보일지라도 함부로 손을 넣어 빼내려 하면 안 된다. 환자가 구토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렸어. 구토물이 목구멍으로 다시 들어가 질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해주어야 한다. 112번 환자가 출혈 시에 출혈 부위에는 따뜻한 국소찜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국소찜질을 해주어야 한다. 113번 출혈의 증상 중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저하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축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114번 화상 환자 이동 전 조치 사항으로는 옷이 화상 부위에 붙어 있어도 옷을 잘라내지 말고 떼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식용기름을 환부에 바르지 말고 2도 화상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식혀줄 수도 있으며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소독거지로 덮어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천을 데워주게 되면 열기를 내리고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다. 물집은 건드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 115번 환자의 골든타임은 4에 6분 사이다. 116번 심폐소생술의 가장 먼저는 심정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 신고나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가슴 압박 30회과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한다. 117번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한마디로 모두 다 다른 주인이나 회사가 모여있는 건축물로서 지하상가나 상점, 도매, 소매시장이나 심지어 전통시장까지 들어가고 여기에서 복합건축물인데 지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라. 118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건설 현장은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지하층 개수가 2개 층이어야 하고 지상층은 11층 이상이어야 하며
내동창고나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를 건축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119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근무자와 관계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분기별 1회 이사, 피난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과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이며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 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라. 120번 피난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가 아니라 6제곱미터라는 사실을 기억해둬라. 121번 방화구획은 일반적으로 10층 이하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하고 11층 이상은 20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기본인데 실내 마감을 불연제로 할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식 소화 설비를 갖춘 건물은 각각 그 구획을 3배로 늘려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3600, 1500제곱미터당 1구획으로 만들어줘라는 것이지. 122번 물질의 연소 시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산소, 1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인데 이들은 산소를 발생시켜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쉽게 일으키거나 연소를 조장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고체 가연물은 산소 공급원은 아니다. 123번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재는 재가 남는 A급 일반 화재, 재가 남지 않는 B급 유류 화재, 그리고 C급 전기 화재가 이에 속한다. ABC 주스가 있듯이 분말 소화에도 재가 남거나 남지 않거나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곳에도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124번 위험물을 다루다 보면 액화석 유가스 LPG도 위험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것은 함정이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125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업무 대행을 할 경우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은 함정이다. 126번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50m가 아니고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는 1인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 127번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할 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2년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만 보관한다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128번 화기 취급 작업 중에 드릴 작업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속으면 안 된다. 129번 방화구획 설치 대상으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여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60분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셔터로 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도 3배로 한다는 말이 떠도니까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 130번 높이가 12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관리자에게 업무 대행을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대상물은 1급이 아니고 특급 대상물이기 때문이다. 131번 제5류 위험물은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를 하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되거나 폭발까지 한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하기가 곤란할 정도다. 제6류 위험물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것도 있다. 132번 자루 형태로 만든 피난기구의 이름은 구조대인데 경사강하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직강하식이 있다. 133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대상은 공연장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지만 숙박시설에는 중형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다는 차이점을 기억하라. 134번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며 높이는 1m 이하이고 거실도 똑같이 하되 다만 높이만 1.5m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은 계단참마다 하되 높이는 1m 이하여야 하고 피난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익노점하도록 설치한다. 135번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될 때는 옥내 소화전 충압펌프가 동작되는 때가 아니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이며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에도 자동으로 점등되며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이고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이며 자동 소외 설비가 작동되는 때임을 알아두라. 요약하자면 비상이나 정전이나 수동이나 자동 설비 작동 시라는 것이다. 136번 ABC급 분말 소화기의 소화약제 종류는 제1인산 암모늄인데 소화 효과는 직실 소화 방식이고 부촉매로 인한 억제 소화 방식이다. 137번 2021년 소방법 개정으로 옥내 소화전 동시 사용 기준이 5개에서 2개로 정비되었고 그 결과 저수량은 분당 130m를 20분 동안 방출하는 것이 2개이니 답은 최소 저수량은 5,200리터이고 면적은 5.2세제곱미터인 것임을 기억해야 좋을 것이다. 소화전이 몇 개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미혹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트릭이다. 138번 옥외 소화전 설비의 경우 방수량은 분당 350리터 이상이고 방수압력은 2개의 소화전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25메가파스칼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저수량이 옥내보다 220리터나 더 많은 것도 비교 대상이다. 139번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만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지. 무조건 옥상으로 대피하면 안 된다. 140번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비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오직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임을 명심하라. 141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적용 기준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모든 층에 해야 하고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인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며 옥상에 설치된 차고나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142번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창고시설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143번 소방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길이에 따라 설치 시설이 다르다. 터널 길이가 500m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 비상이라는 단어나
통신이라는 장치가 들어가고 1000m 이상이면 소화전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그리고 송수관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을 잘 알아두라. 144번.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에도 소화전을 설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하달되었어. 건물 짓기 힘들구먼. 145번.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은 600제곱미터,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은 1000이고 교육연구시설은 1500이 아니라 2000제곱미터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146번. 요양병원은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원칙이고 6층 이상이면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층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47번. 소화기구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이지만 자동 소화장치는 소화기구가 아니라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혼동하지 말라. 148번. 많은 소화 설비 중에서 연결살수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는 소화활동 설비이지 소화약제를 활용한 설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149번. 소화약제 중에서 물이나 포소화, 약제,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효과는 냉각과 질식 효과이지만 분말 소화약제는 질식은 당연히 포함하면서 부촉매로 억제 효과가 발생하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냉각과 질식, 그리고 억제 부촉매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150번. 대형 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 상태에서 A급 화재에서 소화 능력 단위는 10단위 이상이고 B급 화재에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151번.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기억하라. 152번.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검사한 후에 합격한 제품은 내용 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0년 미만 제품은 3년 연장하고 10년 이상 된 제품은 1년을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 153번. 분말 소화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구매하고 부착하여 배출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 154번. 소화기 설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가 아니라 1.5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혼동하지 말라. 155번.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상 설치해야 하며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구획마다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설치하라. 156번. 바닥 면적이 700제곱미터의 근린생활 시설물에 3단위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설치 개수를 내는 공식에서 일반적인 것은 100제곱미터당 능력 단위 1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이고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50제곱미터이며 생활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는 100제곱미터당 능력 단위 1 이상이고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당 능력 단위 1 이상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불연제를 사용했다면 기준 면적의 2배를 적용하여 설치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서 바닥 면적을 나누면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절상시키고 그 절상된 답을 소화기 능력 단위로 또 나누고 소수점이 나오면 그것도 절상시키는 것이 답이다. 157번.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지어졌더라도 불연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불연제를 사용했을지라도 내화구조가 되지 못하면 2배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문제를 풀이해야 한다. 158번.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0.7 메가파스칼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라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159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처럼 별도의 내용 연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소방구획실의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 면적 33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화기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160번. 압력 수조 내 물을 압입하고 압축된 공기를 충전하여 송수하는 방식으로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는 가압 송수장치는 압력 수조 방식이다. 그런데 공기뿐만 아니라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소방용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은 가압 수조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전원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161번. 펌프의 체절 운전 시의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어떠한 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이 밸브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릴리프 밸브라고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역류 방지 밸브는 체크 밸브이다. 162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서 제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순환배관이다. 163번. 순환배관은 펌프의 토출층 체크 밸브 이전에서 분기시켜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164번. 설정된 압력 이상이 되며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하여 과압을 방출하여 펌프 내의 체절 운전 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설비도 릴리프 밸브이다. 165번.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 올림 탱크, 풋밸브, 연성계, 진공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펌프의 위치보다 높을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166번. 충압 펌프의 역할은 배관 및 부속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정상적인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67번. 옥내 소화전함에서 기동 표시등이 점등되었을 때는 주 펌프가 기동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위치 표시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168번. 감시 제어반에서 주 펌프를 수동하기 위해서는 선택 스위치는 수동 위치로 전환해야만 하며 주 펌프 스위치를 기동 위치로 전환하면 주 펌프는 수동 기동하게 된다. 주 펌프가 기동하면 주 펌프 기동 확인 등이 점등되며 또한 감시 제어반의 사이렌이 아니라 부저가 울리게 된다는 사실 이해하라. 169번. 주 펌프의 디프 값이 0.15A, 레인지 값이 0.7A일 때 중압 펌프의 기동 값은 0.6A이고 정지 값은 0.7A이다. 중압 펌프의 기동 값이 주 펌프의 기동 값보다 0.05A 정도
더 높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만 기억해라. 170번 옥내 소화전의 주펌프의 세팅에서 낙차가 40m일 때 주펌프의 정지점은 0.8A이고 압력 스위치는 레인지 값이 0.8A이고 디프 값은 주펌프의 기동점을 빼야 하는데 그 공식은 주펌프의 정지점에서 기동점 값을 빼면 된다. 낙차 압력이 40m이니까 0.4A이고 옥내 소화전 K 값이 0.2A니까 합계 0.6A 된다. 0.8에서 0.6을 빼면 0.2A 되니 디프 값은 0.2A 정답인 것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옥상 수조가 없는 경우는 낙차 압력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171번 충압 펌프의 디프 값을 구할 때는 0.05A 더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라. 172번 펌프 중심선에서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까지 높이가 60m라면 옥내 소화전 주펌프의 기동점 60m는 0.6A이고 여기에다 옥내 소화전 K값 0.1을 더하면 주펌프의 기동값은 0.8A 되는 공식을 늘 기억해야 한다. 173번 옥내 소화전 개방 시에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하고 계속 방수되어 배관 내의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 주펌프가 기동하게 되는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174번 옥내 소화전 점검 시 방수 압력은 법정 최소 기준 압력보다 0.05A 높게 측정되었을 때 그 값은 0.17A에서 0.05A를 더하면 0.22A 정답이 된다. 175번 소화기의 압력의 정상 범위는 0.7A에서 0.98A이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은 0.17A에서 0.7A로 측정되어야 정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 그래서 0.1A과 같은 수는 유혹의 대상이 된다. 속지 말라. 176번 방수 압력 측정에서 피토 게이지는 무상주수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비슷한 말에 혼동되지 말라. 177번 동력 제어반에서 표시등은 주펌프와 충압 펌프는 정반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78번 동력 제어반이 갑이고 감시 제어반은 을이다. 감시 제어반에서 동작을 시킬 때는 동력 제어반의 상태가 모두 자동 위치에 있어야만 작동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79번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옥내 소화전을 수동으로 하고 기동시키면 작동하는데 자동으로 전환하면 주펌프는 기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라. 180번 방수 앞시험은 방수구를 개방하여 충압 펌프를 기동시키고 수압이 떨어지면 주펌프가 기동됨과 동시에 충압 펌프는 정지하게 되는데 수압 검사가 끝나면 주펌프는 수동으로 감시 제어반이나 동력 제어반으로 정지시키면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 하여간 모든 등이 소등되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181번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모든 스위치가 비록 정상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있을지라도 배관 내에서 즉 압력 챔버 내에서 압력 저하가 발생하면 충압 펌프는 자동으로 가동되어 표시등이 점등되는 것이니 오작동이나 누군가 수동 작동을 일으킨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 182번 옥내 소화전에서 방수 압력 측정을 피토 게이지로 측정할 때 0.17에서 0.7 사이에 있어야 정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183번. 5궤 소화전 설비에서 소화전 설치 개수는 2개 이상으로 해야 하며 크기는 3.5가 아니라 7세제곱미터 이상 곱한 양이어야 한다. 그리고 방수 압력은 실내의 0.17이 아니라 0.25A에서 0.7A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방술량은 1분에 350m 이상이어야 한다. 184번. 5궤 소화전 설비는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호스의 구경은 65mm라는 것을 기억하라. 185번. 5궤 소화전이 10개 이하일 때 각각 5m 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고 11개에서 30개 이하로 설치된 때에는 각각 분산해서 설치해야 하며 31개 이상 설치된 때는 5궤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186번.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에는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관계없이 121도씨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187번. 개방되는 기준 계수 모든 헤드의 법적 방수 압력과 방수량은 0.1, 1.2A 이하이어야 하고 방수량은 8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라. 188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는 11층 이상 대상물, 지하상가, 지하역사,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곳, 근린생활, 판매, 복합건축물 등은 30개이다. 그 외에는 20개이고 헤드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곳은 10개 설치한다. 189번. 스프링클러 저수량을 산정할 때 폐쇄형 헤드는 기준 개수 x1.6세제곱미터이고 30층에서 49층 건물에는 3.2세제곱미터이며 50층 이상일 경우에는 4.8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190번.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가지 배관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교차 배관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다 주 배관에서 파생된 것이다. 191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는 경우 동작하는 것은 먼저 사이렌이 울리고 감시 제어반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며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고 배관 내 압력 저하로 챔버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 작동한 후에 펌프가 기동하게 되는 순서이다. 192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화재 시에 알람 밸브의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구형일 경우에는 리타딩 챔버를 설치하고 신형의 경우에는 압력 스위치 내부에 지연 회로를 설치한다. 193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결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다. 그리고 소동 조작함의 수동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사이렌이 동작한다. 194번. 화재 감지기 동작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습식과 건식이다. 195번.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이다. 그런데 일제살수식은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 장소에 주로 사용하고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를 별도 시공을 필요로 한다. 196번. 스프링클러 설비 중 1차 측은 소화수로 2차 측은 대기압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작동으로 배관 내의 유수가 발생하여 방수 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되는 방식을 우리는 일제살수식이라고 부른다. 197번.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 선택 스위치로 작동하는 방법과 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 밸브, 수동기동 스위치로 작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것. 198번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SVP 수동 조작함의 수동 조작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것과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 밸브를 개방하든지 아니면 감시 제어반 수신기 측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에서 수동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로 하면 된다. 그런데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한 개 회로로 작동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99번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점검 시에 A 감지기 또는 B 감지기 하나만 작동시킬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감지기, 지구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감지기 모두 작동한 경우에는 표시 등뿐만 아니라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었는지, 감시 제어반 밸브 표시 등이 점등되었는지, 펌프의 자동 기동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200번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제실에서 근무하던 중에 감시 제어반에서 감지기 A가 작동되었을 때, 이때는 음향장치, 즉 사이렌이 장동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화재인 경우에는 감지기 B까지 동작하게 되어 밸브가 개방되어 밸브 1차 측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폐쇄형 헤드는 가멸에 의해 개방되어 소화수가 방출되며 소화수 방출에 따라 배관 내 압력 저하로 결국 펌프가 작동하여 개방된 헤드로 소화수를 계속 보내게 된다는 시스템이다. 201번 감시 제어반에서 TS 템퍼 스위치가 점등되는 신호를 보이면 이것은 밸브가 폐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템퍼 스위치라는 것은 평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밸브의 템퍼 스위치를 설치해서 밸브가 폐쇄되는 경우 수신반에서 TS 등을 점등 또는 부저가 울림으로 폐쇄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템퍼 스위치 밸브 폐쇄. 202번 체절운전 시험은 체절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140% 이하가 되어야 하고 최대운전 시험은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 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압력계의 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인 것이다. 그런데 정격 부하 운전 시험은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1과 2의 밸브는 폐쇄 또는 안전 개방하고 3의 밸브만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 유량 상태, 즉 100%일 때 정격 토출압도 10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203번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잠그고 성능 시험 배관의 밸브를 잠근 상태로 펌프를 기동하여 압력을 확인해서 정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체절운전 시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204번 체절운전에서 압력이 1.4이고 정격 압력이 1.1일 때 릴리프 압력이 1.3이라면 릴리프 압력은 체절 압력보다 작고 정격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압력 시험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5번 최대 운전점은 65%이고 정격 부하 운전점은 100%이며 체절 운전점은 140% 이상이다. 206번 펌프 성능 시험 결과의 적정 여부 판단은 체절 운전 시 토출압은 정격 토출압의 140% 이하일 것이고 정격 운전 시 토출량과 토출압이
규정치 이상이어야 하며 전격 토출량 150%에서 토출압이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어야 하며 체절운전 시 체절압력 이상이 아니라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함을 명심하라. 207번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으려면 체절 운전 시험은 평가 절하와 같이 이하인지 확인하고 정격이나 최대는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팁을 잊지 말라. 208번 시험 밸브함과 같은 설비의 법적 방수. 압력과 방수량은 0.1A 이상 1.2A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8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과는 다름을 인지하라. 참고로 옥내 소화전은 0.17로 0.7이고 옥외는 0.25에서 0.7 이하이며 방수량은 각각 130리터와 350리터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209번 시험 밸브를 개방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감시 제어반 밸브의 개방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음향장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감시 제어반의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210번 그런데 방출 표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가스 약제 방출 시에 방출된 가스 약제의 일부가 압력 스위치의 버튼을 튀어나오게 하며 신호를 받은 수신반은 방호구역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켜 해당 방호구역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 밸브 작동 또는 개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 속지 말라. 211번 습식 스프링클러 시험 개방이 시작되면 감시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고 알람 밸브 등이 점등된다. 그런데 준비 작동 시에는 프리액션 밸브가 점등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라. 212번 리타딩 챔버가 부착된 압력 스위치가 접촉하게 되면 감시 제어반에서는 화재 및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될 뿐 아니라 사이렌이 울린다. 그런데 화재 감지기 점등은 압력 스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13번 감시 제어반의 점등은 전압지 시계와 교류 전원 표시 등이 평상시에 점등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214번 기계 중앙에 Pre-Action Valve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것은 준비 작동식 밸브를 번역한 의미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전자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이다. 이것들은 물 대신에 공기를 채워 넣고 감시 제어반이 오작동하였을 때 화재 진압 속도는 느리지만 수습이 가능하고 물이든지 기타 피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어 특수한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방화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15번 프리액션 밸브의 표시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1차 측 배관에서 2차 측 배관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라. 216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수동 조작함의 스위치를 누를 경우 전자 밸브 솔레이드 밸브가 개방되어 중간 챔버가 감압되고 1차 측 하압수가 2차 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차 측으로 넘어간 일부 가압수는 압력 스위치 접점을 접촉하게 하여 수신반에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 이때 수신반에서는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고 해당 구역 프리액션 밸브를 개방하여 표시 등을 점등시킨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알람 밸브 등이 점등되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프리액션 밸브 등이 점등된다. 이것을 이해하라. 217번 펌프 점검 완료 후에 동력 제어반 복구를 순서대로 작동시키자면 먼저 주 펌프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런 다음 중압 펌프 스위치를 자동으로 돌리고 난 다음 주 펌프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218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점은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그리고 피연소물의 피해가 적고 비전도성이므로 전기 화재에 좋으며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 그러나 질식의 우려가 있고 동상이나 소음이 크며 설비가 고압이므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219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동용 가스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선택 밸브, 압력 스위치, 방출 표시 등, 수도, 조작함, 방출 헤드 등. 그러나 개폐 밸브는 가스계가 아니라 수계. 즉 물을 약재로 하는 소화 설비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220번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 시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고 선택 스위치가 작동한 후 압력 스위치에 의해 가스 방출 신호가 전달되면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는데 이때 방호구역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방출 표시 등 수동 조작함 방출 표시 등 제어반 방출 표시 등에는 점등되는데 화재 구역 내에 설치된 방출 표시 등에는 점등되지 않는다. 왜냐고 거기는 방출 표시 등 자체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221번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 시에 방출 표시 등 작동 점검은 압력 스위치, 테스트 버튼을 당기고 방출 표시 등을 확인하는데 수동 조작함의 방출 등의 색깔은 녹색이 아니라 적색임을 혼동하지 말라. 그리고 제어반 방출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2번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 격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구는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전자 밸브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동 스위치로 작동하면 30초 지연 후 격발한다. 그러나 솔레노이드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 조작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격발된다는 것을 알아두라. 223번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은 전부 수동으로 하지 자동으로 한다면 이는 틀린 말이 된다. 224번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에 대해 약재 저장 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밸브는 선택 밸브이다. 2 이상이니까 선택해야지. 225번 P형 수신기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에는 2개의 건축물과 2개의 층에 해당되지 않지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구에서 그 건물의 내부가 전체로 훤히 보이면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 배려이다. 226번 지구 음향 장치는 소방 대상물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마다 설치해야 하고 음향은 1m 90dB이어야 하며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가 작동하려면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층 경보는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에 적용된다. 227번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전멸을 반복하는 것은 스위치주의 표시 등이다. 228번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는 0.8m에서 1.5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229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 열 감지기는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이지만 이온화식과 광전식은 연기 감지기라는 것을 구분하라. 230번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순서는 화재 발생 시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하게 되고 다이아프램을 압박해서 접점이 붙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방식이다. 231번 연기에 포함된 밀입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방식은 광전식 스포트형이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겠다. 232번 시각경보장치는 시각장애인용이 결코 아니다. 표현에 속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청각장애인용이다. 전멸 방식이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2m 이상 2.5m 이하이다. 233번 P형 수신기의 동작시험 순서는 먼저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그 다음에 표시등, 음향장치 등이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복구를 누른다. 234번 비화재보 시의 조치 방법이 중요하다. 먼저 수신기를 확인하고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를 정지하며 비화재보의 원인을 제거하고 수신기를 복구한 다음 음향장치를 복구하며 스위치, 주의 등을 확인한다. 수실음 비수음스 235번 수신기에서 화재 경보가 작동하여 현장에 뛰어가 보니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밝혀졌는데 문제에서는 비화재 경보라서 발신기에서 음향장치를 정지하였다는 트릭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킨다. 발신기에는 음향정지 장치가 없고 수신기에만 음향장치인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정지장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236번 회로 도통시험은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회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기억하라. 237번 동작시험은 발신기가 정상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기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를 알려 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예비전원 시험은 상용전원 220V가 차단되는 경우 예비전원 24V로 자동적으로 절원되는지 여부와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고 하는 시험이다. 방법은 예비전원 시험의 경우에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시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38번 도통시험 버튼을 누른 후 회로 선택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도통시험 단선 등이 점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선이 아니고 정상인데 그 이후에 각각의 회로 선택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해당 회로의 정상과 단선 등의 점등 여부에 따라 정상과 단선의 여부가 확실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 239번 방화구역의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때 수신반에 화재 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지구 표시등도 점등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당 층의 발신기를 눌렀다면 수신반의 발신기에도 점등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240번 4층 또는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노유자 시설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피난교이다. 미끄럼대나 피난사다리, 완강기는 사용할 수 없다. 241번 공기안전매트에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공동주택이다. 242번 피난사다리는 건축물의 계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이 있고
올림식과 내림식이 있는데 접는식이나 접이식은 없다는 것이 아쉽다. 243번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안전헬멧, 보호장갑, 안전화, 그리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이지만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장비에 속하니 소방법에서 조금 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244번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일 때와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 면적 450평방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지하상가 중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일 경우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245번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에 설치된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이며 지상 11층 이상이나 지하층 중에 무창층이나 상가나 터미널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60분 이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246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설명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247번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호칭 지름이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또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48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구성 요소는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등이다. 살수 헤드는 아니다. 이런 설비는 넓은 면적이나 고층 또는 지하 건축물에 설치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소환하는데 사용하는 설비이다.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는데 건식은 높이 31m와 11층 미만에 사용하고 습식은 11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사용한다. 249번 연결살수 설비의 구성 요소는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가 여기에 속한다. 연결 송수관 설비와 혼동하지 말라. 250번 연결 살수 설비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하층은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라는 것을 기억해둬. 251번 재연설비에 있어서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적용되는 차압은 옥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회 이상이지만 없는 경우에는 40회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쯤은 기억해 두어라. 252번 특별 피한 계단의 부속실 재연 설비가 동작하는 경우 출입문의 개방력은 110엔 이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은 두 설주 사이의 공간이니까. 253번 차압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 재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254번 부속실의 옥내가 거실인 경우의 방연 풍속은 초속 1.7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0.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방연 풍속이란 옥내로부터 피난하는 사람이 부속실로 통하는 문을 개방하였을 때 옥내 화재실에서 재연구역, 즉 부속실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아두라. 255번 부속실 재연 설비 점검을 위하여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는 화재 경보가 발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송풍기를 작동하여 부속실에 바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부속실 내에서 과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압 배출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연 커튼 설치 시 제연 커튼의 하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속실 제연 설비 점검 시에 확인할 사항이라는 것을 구분하라. 256번 부속실 제연 설비 점검을 위하여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화재 경보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제연 커튼 설치 시 제연 커튼의 하강 여부를 확인하며 송풍기가 작동하여 부속실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방연풍속은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문 모두 폐쇄한 후 풍속계로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 모두를 개방한 후에 측정하는 것이다. 폐쇄냐 개방이냐라는 문제인데 폐쇄가 아니라 개병이다. 이런 종류의 트릭에 속지 말라. 257번 소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모든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화재 예방이나 소방훈련이나 계획,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그리고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 계획 등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서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독특한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빼고 답을 고우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수가 가끔 있다. 이때는 1, 2, 3, 4가 모두 포함된 것이 정답임을 명심하라. 258번 소방계획의 작성 원칙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은 방문자를 제외한 관계인이나 제실자 전원이 착석하도록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방문자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작성, 검토, 승인의 3단계를 거쳐야 하고 계획에 맞는 훈련과 평가 등 이행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259번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는 1단계 사전기획을 시작으로 2단계로는 위험 환경을 분석하여 3단계 설계와 개발을 감행하며 4단계인 시행하여 유지 관리하는 순서로 가는데, 그 중에 2단계에서는 먼저 위험 환경을 식별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분석 또는 평가하여 위험 환경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3단계에서 해야 하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오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260번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 소화, 조기 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 시간은 5분이다. 그런데 4에서 6분으로 언급되는 것은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CPR, 즉 심폐소생술에 대한 골든 시간이지 초기 소화 활동이 아니다. 혼동하면 안 된다. 261번 자위소방대 조직에서 지구대를 설정할 때 비거주용도, 즉 주차장, 공장, 강당 등은 구역 설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그리고 각 팀별 최소 편성위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각 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동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262번 초기 대응 체계의 인원 편성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운영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초기 대응 체계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라고 볼 수 없다다. 263번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답이다. 264번 초기 대응 체계의 인원 편성 중 방문자는 안 되고 상시 근무자만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라. 방문자는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직임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65번 자위소방대원은 상시 근무자를 세울 수 있으나
자위소방대장은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266번 화재 시 연기의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방화문은 평상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67번 화재 발생 시 특이한 내용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구는 것이 아주 특이하고도 좋은 민간요법이다. 268번 피난 계획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피난수단은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해야 하며 두 방향의 피난 동선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이다. 269번 화재 시 무창층으로 피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창층은 밀폐 공간이나 다름이 없는 장소이다. 270번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면 안 되지만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인 건축물에서는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용 엘리베이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팁으로 갖고 이해라. 271번 화재 감시는 화재 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 중이나 작업 완료 이후까지 지속적인 화재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272번 화재 감시는 화재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만 하고 3시간까지는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273번 소방교육과 훈련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열거하면 먼저 학습자 중심의 원칙이 있고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그리고 관련성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274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부촉매 효과를 보는 소화기가 아니라 냉각 또는 질식 효과를 보는 소화기라는 것과 할로겐은 냉각, 질식, 부촉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275번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인 압력 챔버의 용적은 100리터 이내가 아니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라. 276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전 안전 조치는 기동용기에서 선택 밸브에 연결된 조작 동관을 분리하고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관을 분리하며 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을 정지하고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을 제거한 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핀을 체결한 후 분리하고 안전핀 제거 후 격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77번 정온식 서포트형 감지기에서 접점을 붙여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역할은 바이메탈이지만 자동식에서는 다이아프램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라. 278번 피난기구 설치 기준으로 가로 0.5m, 세로 1m 이상의 개구부가 있어야 하고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1m가 아니라 1.2m 미만이어야 하고 1.2m 이상이면 달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개방된 창문이 아니라 밀폐된 창문에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치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해야 한다. 279번 부속실 재현 설비는 거실에서는 수평 피난의 목적이지만
부속실에서는 수직 피난이 목적이라는 것을 비교, 대조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재현 방식은 거실은 급배기 방식이고 부속실은 급기 가압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280번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의 관계 있는 수. 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출까지 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81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시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한 후에 수동 조작함을 조작하였을 경우 감시 제어반에서 화재 등이 점등되고 수동 조작 등이 점등되며 솔레노이드는 수동으로 격발되고 경보 사이렌이 작동되지만 방출 표시 등은 점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라. 방출 표시 등은 수동 조작함 조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해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는 것쯤은 알아두어야 한다. 282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전 안전 조치의 순서는 먼저 연결된 조작 동관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감시 제어반 연동 스위치를 정지시키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한 다음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을 제거하는 순서를 잘 기억하라. 283번 가스계 소화 설비 중 기동용 기암의 구성 요소에서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해야 할 안전 조치는 가장 먼저 기동용 가스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한 후에 솔레노이드 밸브 후미에 체결한 안전핀을 다시 원상 복귀한 후에 격발 시험을 실시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84번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작동 시, 자동 소화 설비 작동 시에 그러하다. 그러나 상용전원의 정상적인 공급 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다. 285번 P형 수신기 로터리 방식의 동작 시험 순서는 먼저 동작 화재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이어서 경계구역마다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켜 시험하고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음향장치 작동 등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신기를 초기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286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사항 중에서 습식과 건식은 시험 밸브 개방 시의 유수검지,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준비 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 동작 시의 유수검지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287번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중 지속적인 발전 모델은 계획, 모니터링, 운영 등이다. 그러나 제안은 지속적인 발전 모델은 아니라는 것이다. 288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20개가 아니라 10개의 1.6 입방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며 주차장이 서로 연결된 구조는 30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289번 공동주택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읍 이평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되며 세대 내 거실과 방에는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감지기 회로 단선 C는 고장 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290번 자위소방대의 인력 편성에 있어서 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런데 대장 부재 시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상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종합방재실에는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휴일이나 야간이라면 무인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비, 회사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해야 한다. 291번 열감지기 차동식의 동작 원리는 먼저 화재 시의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바이메탈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프램을 압박하여 접점이 붙으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는 것이다. 바이메탈은 차동식이 아니라 정온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정바, 차다식으로 외우면 된다. 292번 가스계 소화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에서 압력. 스위치는 선택 밸브 1차 측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측에 설치하는 것임에 주의하라. 293번 자위소방대 교육, 훈련의 대상자의 종업원 또는 방문자를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음을 상기하라. 그리고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인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위소방대장은 항상 연간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 29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6층 이상 건물, 숙박시설의 모든 층, 각종 문화시설 연면적 600 이상, 큰 시설은 1000이며 노유자 생활시설의 모든 층이며 일반 노유자 시설은 400이며 터널은 1000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29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인 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위락시설에는 바닥 면적 50이 아니라 30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라. 장례식장과 같은 곳에서도 100이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것 또한 기억해라. 296번 옥내 소화전 설비 점검 중 방수압력 및 방수량 측정에서 반드시 방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사형 관창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과 점검하는 어느 층에서도 소화전 2개를 동시 개방해 놓고 측정해야 한다. 피토 게이지를 노즐 선단에 6.5mm로 근접시켜 측정해야 하며 무상주수가 상태가 아니라 봉상주수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 297번 건축물의 최소 저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이때 조건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얼마 나오고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가 또 얼마 나오고 층수는 수십 층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관리 등급은 1급이라고 했을 때 옥내 소화전은 아무리 많아도 2개로 계산하여 답은 5.2 입방미터이고 옥외 소화전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4 입방미터인 것이다. 그래서 합하면 최소 저수량은 19.2 입방미터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